프랑스 엔지니어가 한국 조선소를 방문했다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15년간 한국에서 연간 수천억 원의 로열티를 받아가며 기술 독점을 유지해온 글로벌 기업의 아시아 이사였는데요. 한국이 자체 개발한 새로운 기술을 보고는 3초간 침묵하더니 폭탄 선언을 터뜨렸습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우리 기술을 넘을 수 없어요. 하지만 정작 한국 엔지니어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함께 바다에 나가보시겠어요? 라고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바다에서 벌어진 일은 모든 상식을 뒤엎는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미 전 세계 해운업계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혁신을 완성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기술 독립의 꿈이 바다 위에서 현실이 된 순간이었죠. 도대체 한국이 무슨 기적을 일으킨 걸까요? 그 놀라운 한국 기술 자립의 감동 스토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프랑스 파리에서 온 피에르 뒤보아입니다. GT라는 회사에서 아시아 기술 담당 이사를 맡고 있어요. GT가 뭐 하는 회사인지 궁금하실 텐데 간단히 말하면 전 세계 LNG 운반선의 핵심 기술을 독점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죠. 특히 멤브레인형 화물창이라는 기술의 원천 특허를 가지고 있어서 세계 어느 조선소든 LNG선을 만들려면 반드시 우리에게 로열티를 지불해야 합니다. 제가 담당하는 아시아 시장, 그 중에서도 한국은 저희에게 가장 중요한 수입원이에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같은 한국조선, 빅3가 LNG선을 만들 때마다 한 척당 150억 원씩 로열티를 받거든요. 1년에 몇십 척씩 만드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죠.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 기술을 그리 높게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한국이 조선업에서 세계 1위라는 건 인정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 프랑스 기술을 빌려서 만든 결과잖아요. 핵심 기술은 결국 유럽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제게 충격적인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한국에서 자체 기술로 LNG 화물창을 개발했다는 거예요. KCEC라는 이름까지 붙여가면서 말이죠. 처음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웃었습니다. 또 시작이네라고 생각했거든요. 사실 한국은 10여 년 전에도 KCL이라는 독자 기술을 개발한다고 큰소리쳤다가 실패한 전력이 있었어요. 콜드스포트라는 치명적 결함 때문에 상용화는커녕 실증조차 제대로 못하고 포기했었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야. 한국인들이 우리 기술을 넘어설 리 없어.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파리 본사의 분위기도 그랬어요. 장클로드 마르탱 CEO는 매번 이사회에서 한국은 우리의 가장 충실한 고객이라고 말했고 저도 그렇게 믿고 있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한국에서 KCEC 실증 테스트가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게다가 삼성중공업에서는 실제 상업용 선박에 이 기술을 적용해서 항해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설마 정말일까? 처음에는 의심스러웠지만 점점 더 구체적인 정보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린 누리호라는 실증선으로 123회나 성공적으로 운항했다는 것, 그리고 실제 대형 LNG선에도 적용해서 통영에서 제주까지 무사히 항해했다는 것까지요. 본사에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만약 한국이 정말로 독자 기술을 완성했다면 연간 수조 원에 달하는 로열티 수입이 날아갈 수도 있었거든요. 장클로드 CEO는 즉시 저에게 한국 출장을 지시했습니다. 피에르,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해봐. 그리고 만약 정말 위협적이라면 알아서 처리하게. 그의 말투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지만 저는 별로 걱정하지 않았어요. 15년간 아시아 시장을 담당하면서 수많은 혁신 기술들을 봐왔거든요. 그 중에 진짜 위협이 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비행기 표를 예약하면서도 저는 여전히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과장된 홍보에 불과할 거라고 말이에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GT 한국 사무소에서 나온 한솔이라는 직원이 저를 마중 나왔는데 한국계 프랑스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유창한 불어로 인사를 나누면서도 그녀의 표정에서는 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이사님, 이번 출장이 좀 특별할 것 같습니다. 한솔이의 말에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특별하다니? 그냥 루틴 점검 아닌가? 아니에요. 이번에는 정말 뭔가 다른 것 같아요. KCEC 기술을 직접 보시면 아실 거예요. 차 안에서 한솔이는 계속해서 한국 조선업계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라는 거예요. 마치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식으로 말이죠. 이사님도 아시겠지만 한국 사람들은 정말 끈질겨요. KCL이 실패했을 때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연구했거든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끈질기긴 하지.
하지만 끈기만으로 기술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야. 거제도에 도착해서 삼성중공업을 방문했을 때 저를 맞이한 사람은 김나래라는 여성 엔지니어였습니다. 20년 경력의 베테랑이라고 소개받았는데 첫 인상부터 예사롭지 않았어요. 뒤보아 이사님 환영합니다. KCEC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김나래 팀장의 질문에 저는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또 다른 실험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김나래 팀장의 반응이 의외였어요. 화를 내거나 실망하는 기색 없이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당연해요. 저희도 처음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한번 보시죠. 연구동으로 들어가면서 저는 점점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시설부터가 제가 상상했던 것과 달랐어요. 최첨단 장비들이 즐비하고 연구원들의 표정에서는 진짜 자신감이 느껴졌거든요. 이게 KCEC의 핵심 구조입니다. 김나래 팀장이 보여준 설계도를 보는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 정교하고 혁신적인 설계였거든요. 기존 멤브레인형의 약점을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한 구조였어요. 2차 방벽 시스템을 어떻게 이렇게 설계했나요? 제가 기술적인 질문을 던지자 김나래 팀장은 더욱 자세히 설명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대단한 기술이었어요. 단순히 기존 기술을 모방한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접근 방식이었거든요. 실증 데이터도 보여드릴까요? 그 다음에 본 것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린 누리호의 운항 기록들이었는데 123회. 무사고 운항의 모든 성능 지표가 기존 GT 기술과 비슷하거나 더 나은 수준이었어요. 이건 어떻게 가능한 거죠?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15년간 쌓아온 신념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는 없었거든요. 실험실 데이터와 실제 바다는 다릅니다. 진짜 검증은 상업 운항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다소 도전적으로 말하자 김나래 팀장은 또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게 있어요. 다음 주에 실제 상업용 LNG선이 KCEC로 항해를 시작하거든요. 직접 보시겠어요? 그 순간 저는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단순한 기술 시연이 아니라 정말로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무엇인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호텔로 돌아가서 파리 본사에 보고서를 보내면서도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분명 뭔가 대단한 기술인 것 같은데 그걸 인정하기에는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 실제 상업 항해를 봐야 알 수 있어. 스스로를 다독이며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파리로 돌아간 지 사흘 만에 긴급 이사회가 소집됐습니다. 장클로드 마르탱 CEO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했어요. 회의실 분위기부터 살벌했는데 평소와 달리 법무팀장 브리기테 르클레르까지 참석해 있었거든요. 장클로드 CEO는 제 보고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작성했다고 생각했는데 그조차 본사에는 위협적으로 받아들여진 모양이었어요. CEO는 KCEC가 정말 우리 기술과 경쟁할 수준인지 물어봤고 저는 아직 상업 운항을 지켜봐야 알 수 있지만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혁신적이었다고 답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분위기가 차가워졌어요. 브리기테 법무팀장이 두꺼운 파일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제가 너무 관대하게 평가하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습니다. 한국인들이 우리 특허를 침해했을 가능성은 생각해봤냐는 것이었어요. 저는 제가 본 바로는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이었다고 답했지만 브리기테는 멤브레인형 화물창의 핵심 원리는 GT가 독점하고 있으며 한국인들이 아무리 새로운 설계를 했다 해도 근본적으로는 우리 특허의 변형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그건 좀 억지스러운 해석이라고 반박했지만 그녀는 저더러 기술만 보는 순진한 기술자라고 일축했어요. 브리기테는 우리가 비즈니스를 해야 하는데 한국에서 연간 2조 원이 넘는 로열티가 들어오는 상황에서 그걸 포기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장클로드 CEO는 손을 들어 정적을 만든 후 저에게 솔직히 말해보라고 했어요. 한국 기술이 우리를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것이었죠.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직하게 답해야 할까 아니면 회사가 듣고 싶어하는 답을 해야 할까? 결국 위협이 될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상용화 단계는 아니라고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하지만 브리기테는 가능성만으로도 충분하다며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가 말하는 선제적 대응이란 특허 침해 소송을 준비하고 동시에 국제회사기구에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었어요. 검증되지 않은 기술이라는 이유로 말입니다. 저는 그건 너무 과하지 않냐고, 기술은 기술로 승부해야 한다고 항의했지만 CEO는 제가 너무 순진하다고 일축했어요. 그는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이런 게 당연하며 회사와 주주들을 보호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가 한국인들이 정말 좋은 기술을 개발했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자 브리기테는 좋은 기술이라고 해서 GT가 양보할 이유는 없다고 단호하게 답했어요. 회의 결과 저는 다음 주에 다시 한국에 가서 그들에게 경고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만약 KCEC 상용화를 강행한다면 법적 조치를 취할 거라고 말이에요. 저는 그게 협박이냐고 물었지만 브리기테는 협박이 아니라 경고이며 정당한 권리 주장이라고 답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 파리의 풍경을 바라보면서 복잡한 생각에 빠졌어요. 과연 이게 맞는 걸까? 기술적으로 뛰어난 혁신을 법정에서 막는 게 정당한 일일까? 하지만 저도 회사원이었습니다. 15년간 GT에서 일하면서 쌓아온 커리어와 가족의 생계가 걸린 문제였어요. 말이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더니 그녀는 제 양심에 따라 행동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우리는 저를 믿는다고 말해줬지만 그럼에도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다시 한국으로 떠나는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면서도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불안했습니다. 기술적 진실과 회사의 이익 사이에서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두 번째 한국 출장에서 저는 현대중공업도 방문하게 됐습니다. GT 한국 사무소에서 경쟁사 기술도 파악해야 한다며 일정을 잡아줬거든요. 사실 저에게는 본사의 압박 메시지를 전달할 기회이기도 했고요. 현대중공업에서 저를 맞이한 사람은 박소나무 연구원이었습니다. 50대 중반의 베테랑으로 K-11 프로젝트 때부터 한국형 화물창 개발에 참여해온 산증인이라고 했어요. 그의 첫 인사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경계하거나 방어적인 태도가 전혀 없었거든요. 오히려 진심으로 환영하는 느낌이었어요. 박소나무 연구원은 저를 회의실로 안내하며 K-11 실패 이야기부터 들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K-11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면서 말이에요. 그는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차분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K-11은 기술적으로는 혁신적이었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을 간과했다는 것이었죠. 제가 콜드 스포트 문제를 언급하자 그는 맞다고 답했습니다. 영하 163도의 극저온에서 선체 일부가 얼어붙는 현상이었는데 안전성에 치명적이었다고 했어요. 해외 선주들이 등을 돌린 것도 당연했다면서 말입니다. 박소나무 연구원의 담담한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놀랐습니다. 실패를 숨기려 하지 않고 오히려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이었거든요. 제가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았냐고 묻자 그는 왜 포기해야 하냐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지 않느냐는 것이었어요. 그는 K-11에 실패가 있었기에 K-CEC가 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실패에서 배운 게 더 많았다면서 말이에요. 그의 말에 저는 뭔가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프랑스에서라면 K-11 같은 실패는 커리어에 치명적이었을 텐데 이 사람은 오히려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느냐고 묻자 그는 두려워해봤자 소용없다고 답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다 보면 실패는 당연한 과정이라는 것이었어요. 중요한 건 실패에서 무엇을 배우느냐라고 했습니다. 박소나무 연구원이 보여준 K-11의 실패 분석 자료는 정말 상세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왜 문제가 생겼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개선했는지까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제가 이 모든 데이터를 공개하는 거냐고 놀라서 묻자 그는 당연하다고 답했습니다. 실패 경험도 소중한 지식이며 다른 연구자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뭔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기술 정보를 최대한 비밀로 붙이는 게 상식이었거든요. 특히 실패 사례는 더더욱 숨기려 했는데 이 사람은 정반대였어요. 박소나무 연구원이 저에게 개발 과정에서 실패해 본 적이 없냐고 물었을 때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갑자기 10년 전에 그 일이 떠올랐거든요. 저도 있다고 답하자 그는 어떤 실패였냐고 관심을 보였습니다. 나도 모르게 입이 열렸습니다. 신소재 개발 프로젝트였는데 제가 설계한 시스템에 오류가 있어서 동료가 다쳤다고 털어놨어요.
그 후로 어떻게 했냐는 그의 질문에 저는 더 신중해졌다고 실패를 두려워하게 됐다고 답했습니다. 박소나무 연구원이 그 마음을 이해한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실패를 두려워하면 혁신도 멈춘다고 말했어요. 그들이 KC21로 다시 도전할 수 있었던 건 KC1의 실패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받아들인다는 게 무슨 뜻이냐고 묻자 그는 실패했다고 해서 모든 게 잘못된 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그 안에서 옳은 부분과 틀린 부분을 구분해서 옳은 건 발전시키고 틀린 건 고치는 거라고 했어요. 박소나무 연구원의 말을 듣다 보니 마음 한구석이 뜨거워졌습니다. 10년간 제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무언가가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런 철학으로 KC21을 완성했냐고 묻자 그는 맞다며 이제는 정말 자신 있다고 답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했기 때문에 더 나은 기술이 나올 수 있었다면서 말이에요. 현대중공업을 나오면서 저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본사에서 전달하라고 한 압박 메시지는 전혀 꺼내지 못했어요. 오히려 한국 기술자들의 철학에 깊은 인상을 받았거든요. 그날 밤 호텔에서 마리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 사람들이 정말 특별하다고 말했습니다.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배움의 기회로 생각한다고 했더니 아내는 그렇다면 저도 그 옛날 일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그날 밤 호텔에서 잠들기 전 갑자기 10년 전 그 일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2014년 가을 그르노블 연구소에서 벌어진 일이었어요. 저는 당시 신소재 개발팀을 이끌고 있었고 혁신적인 초저온 단열재를 개발하고 있었거든요. 동료 앙투안 베르나르가 이번 프로젝트는 정말 혁신적이라며 흥분해서 말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성공하면 업계 판도가 바뀔 거라고 했었죠. 저도 그때는 정말 자신만만했어요. 이론적으로는 완벽했거든요. 하지만 첫 번째 실증 테스트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설계한 단열 시스템에 미세한 결함이 있었던 거예요. 극저온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압력 변화가 일어났고 시스템이 폭발했습니다. 앙투안의 비명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시스템 폭발로 인한 파편에 맞아 앙투안은 중상을 입었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오른팔에 영구적인 장애가 남았죠. 병원에서 붕대를 감고 있는 그에게 사과했을 때의 그 무력감이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제 설계 오류 때문에 동료가 다친 것이었거든요. 앙투안은 오히려 저를 위로해줬습니다. 괜찮다고 이런 일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으니 너무 자책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후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모든 것에 지나치게 신중해졌고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게 됐어요. 완벽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신조가 됐습니다. 절대 실수해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그쳤어요. 그리고 그런 완벽주의가 저를 GT의 아시아 이사까지 올려준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검증된 기술만 다루고 위험한 시도는 절대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박소나무 연구원의 말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면 혁신도 멈춘다는 그 말이요. 정말 그럴까요? 제가 10년간 안전한 길만 걸었던 것이 잘못된 선택이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삼성중공업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김나래 팀장과 더 자세한 기술 토론을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녀가 어제 현대중공업은 어떠셨냐고 물어보자 저는 박소나무 연구원분이 인상 깊었다고 답했습니다. 실패에 대한 철학이 특별하더라고 했죠. 김나래 팀장은 소나무 선배님이라며 저희 업계의 전설 같은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KC1 실패 때도 가장 의연하게 대처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의연하게라고 되묻자 그녀는 모든 사람이 절망하고 있을 때도 이것도 배움이다. 다시 시작하자고 하셨다고 설명했어요. 그분이 있었기에 KCEC가 가능했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김나래 팀장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그녀도 실패해본 적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당연하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처음 설계한 시스템이 완전히 망했다고 했어요. 몇 년간 연구한 게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됐다면서 말입니다. 그때 기분이 어땠냐고 묻자 처음에는 정말 절망적이었다고 답했습니다. 그만두고 싶기도 했다면서요. 하지만 선배들이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과정일 뿐이라고 말해줬다고 했어요. 김나래 팀장이 연구실 벽에 걸린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거기 보이는 게 자신의 첫 번째 실패작이라면서 일부러 걸어뒀다고 했어요. 초심을 잊지 않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일그러진 금속 구조물이 있었어요. 실패의 증거를 당당하게 전시해 놓은 것이었죠. 제가 부끄럽지 않냐고 묻자 왜 부끄러워하냐며 반문했습니다. 이것도 자신의 성장 과정의 일부라는 것이었어요. 이 실패가 있었기에 지금의 KCEC가 나올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뭔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10년간 숨기고 부끄러워했던 그 실패가 한국에서는 당당한 성장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김나래 팀장이 제게도 뭔가 고민이 있는 것 같다고 날카롭게 관찰했습니다. 저는 과거에 실패가 있어서 조심스러워졌다고 털어놨어요. 그녀가 어떤 실패였는지 물어보자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앙투한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 일을 상세히 얘기하는 것이었어요. 김나래 팀장은 정말 힘들었겠다고 위로해줬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저를 더 신중하고 훌륭한 엔지니어로 만든 것 아니냐고 말했어요. 완벽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패를 통해 배우는 것도 엔지니어의 덕목이라고 했습니다. 제 경험이 지금 자신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김나래 팀장의 말에 제 마음 깊숙한 곳에서 뭔가 움틈이 생기는 느낌이었습니다. 10년간 저를 옥죄던 죄책감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어요. 김나래 팀장과의 대화 후 저는 KCEC 기술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어졌습니다. 실제 설계 과정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어요. 어떻게 이런 혁신적인 구조를 생각해냈는지 정말 궁금했거든요. 김나래 팀장은 기꺼이 상세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KCEL의 가장 큰 문제는 2차 방벽 시스템이었다고 했어요. 극저온에서 선체로 냉기가 전달되면서 콜드 스포트가 생겼다는 것이었죠. 그녀가 컴퓨터 화면에 3차원 모델링을 띄워서 KCEL과 KCEC의 구조를 비교해서 보여줬어요. 그래서 자신들은 완전히 새로운 접근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의 수직 방벽 대신 나선형 구조를 도입한 거라고 했어요. 제가 나선형 구조라며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 구현이 매우 어려운 설계였거든요. 김나래 팀장은 그렇게 하면 냉기의 전달 경로가 길어져서 온도 변화를 점진적으로 완충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동시에 구조적 강도도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더 놀랐습니다. 정말 창의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복잡한 구조를 어떻게 제작했는지 궁금했어요. 용접이 거의 불가능할 텐데 말이죠. 김나래 팀장이 자랑스럽게 말하기를 그게 바로 자신들의 핵심 기술이라고 했어요. 3차원 프린팅과 레이저 용접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제작법을 개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복잡한 형태도 정밀하게 만들 수 있다고 했어요. 제가 3차원 프린팅으로 화물창을 만드냐며 놀라자 정확히는 핵심 부품들을 3차원 프린팅으로 제작하고 그것을 레이저 용접으로 조립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밀도가 기존 방식보다 10배 이상 높아졌다고 했어요. 제가 GT에서 15년간 일하면서도 상상하지 못했던 혁신이었습니다. 기존 제조 방식의 한계를 완전히 새로운 기술로 극복한 거였어요. 성능 데이터도 보여달라고 요청했더니 김나래 팀장이 보여준 테스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LNG 증발률이 기존 GT 기술보다 20% 낮았고 구조적 강도는 오히려 30% 높았어요. 제가 이 데이터가 정확한 거냐고 물어보자 독립적인 검증기관에서 3번 확인했다고 답했습니다. 인증서도 있다면서 보여줬어요. 제가 인증서를 살펴보니 정말 공신력 있는 기관들의 검증이었습니다. 한국 선급, 노르웨이 선급, 심지어 프랑스 선급의 인증도 있었어요. 프랑스 선급에서도 인증했다고 놀라서 말하자 사실 가장 까다로운 기준이었지만 모든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답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프랑스의 기관에서도 한국 기술을 인정했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었어요. 왜 이런 혁신적인 기술을 GT와 공유하려 하지 않는지 협력할 수도 있을 텐데 말이에요. 김나래 팀장이 잠시 침묵한 후 말했습니다. 사실 초기에는 협력을 고려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GT 측에서 자신들을 대등한 파트너로 보지 않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기술을 사가라는 식이었다고 했어요. 15년간 로열티만 받던 관계를 바꾸기는 어렵더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뜨끔했습니다. 실제로 GT 내부에서는 한국을 고객으로만 인식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지금도 그런 생각이냐고 묻자 글쎄요, 사람에 따라 다를 것 같다고 답했어요. 저 같은 분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다면서 말이에요.
김나래 팀장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진짜 기술자 같다고 했어요. 편견 없이 기술 자체를 보려고 하는 것 같다면서요. 제가 편견 없이라고 되묻자 보통 서양 기술자들은 아시아 기술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정말 객관적으로 평가해주는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김나래 팀장의 말에 저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과연 제가 정말 편견 없이 보고 있는 걸까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저도 선입견이 있었다고 털어놨어요. 하지만 실제로 보니 정말 대단한 기술이더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해주니 기쁘다고 김나래 팀장이 답했어요. 기술에는 국경이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말입니다. 기술에는 국경이 없다는 그 말이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좋은 기술은 어디서 나왔든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상용화 계획은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더니 다음 주에 첫 상업 항해를 시작한다고 답했어요. 통영에서 제주까지인데 성공하면 본격적인 상용화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혹시 제가 그 항해에 동승할 수 있을까 하고 물어보자 정말이냐며 놀라면서도 물론 환영이라고 답했습니다. 전문가의 눈으로 평가해 주시면 더욱 도움이 될 거라고 했어요. 그날 저녁 호텔에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KCEC는 정말 혁신적인 기술이었어요. 심지어 GT 기술보다 우수한 부분도 많았고요. 그런데 본사에서는 이런 기술을 법정에서 막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게 맞는 일일까요? 마리에게 전화를 걸어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엔지니어로서의 양심을 따르라고 조언해줬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면서 말입니다. 아내의 조언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정말 엔지니어로서 무엇이 옳은 일인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때였어요. 다음 날 아침 파리 본사에서 긴급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브리기테 법무팀장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조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한국 상황이 어떻게 돼가고 있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아직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KCEC 기술이 생각보다 뛰어나다고 하자 그녀는 생각보다 뭐냐고 위협적이라는 말이냐고 따져 물었어요.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뛰어나지만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그런데 브리기테가 제게 혹시 한국 편을 드는 건 아니냐고 날카롭게 물어봤어요. 그런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거라고 답했지만 그녀는 우리는 객관적 평가가 필요한 게 아니라며 회사를 지키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순간 장클로드 CEO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는 제게 말을 잘 들으라고 했어요. 한국에서 KCEC 상용화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수를 써서든 말이에요. 어떤 수라고 하니까 브리기테가 특허 침해 소송 준비를 끝냈다고 했어요. 동시에 국제회사기구의 안전성 문제도 제기할 거라고 했습니다. 제가 현지에서 그들에게 경고하라는 지시였어요. 경고라고 하니까 소송을 당하기 싫으면 상용화를 포기하라고 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그들에게도 좋은 일이라면서 말이에요. 전화를 끊은 후 저는 무거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한국 기술자들에게 압박을 가해야 하는 상황이 온 것이었어요. GT 한국 사무소로 가서 한솔이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녀가 정말 소송을 할 거냐고 물어보자 본사 결정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답했지만 개인적으로는 마음이 편하지 않다고 털어놨어요. 한솔이가 KCEC를 직접 봤는데 정말 GT 기술을 침해한 것 같냐고 물어봤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라고 답했지만 법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법무팀에서는 뭐라고 하냐는 그녀의 질문에 멤브레인형 화물창의 기본 원리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특허 침해라고 주장하려 한다고 답했습니다. 한솔이가 고개를 저으며 그건 너무 억지스러운 것 같다고 말했어요. 그럼 모든 냉동 기술이 냉장고 특허 침해라고 할 수도 있지 않냐는 것이었죠. 한솔이의 비유가 정확했습니다. 실제로 브리기테의 논리는 상당히 억지스러운 면이 있었어요. 오후에 삼성중공업을 방문해서 김나래 팀장을 만났는데 본사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했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이었어요. 김나래 팀장이 오늘은 표정이 좀 어둡다며 무슨 일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한참 망설인 후 사실 본사에서 연락이 왔다고 말했어요. KCEC 상용화와 관련해서 법적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고 했거든요. 김나래 팀장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법적 문제라며 무슨 근거로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특허 침해라고 멤브레인형 화물창의 기본 원리를 사용했다는 이유로라고 답했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된다며 김나래 팀장이 반박했어요. KCEC는 완전히 다른 구조라고 했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지만 본사에서는 다르게 보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김나래 팀장이 잠시 침묵한 후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다면서 기술로는 이길 수 없으니까 법정으로 가자는 거라고 말했어요. 제가 솔직하게 저도 이런 방식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하자 그녀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이냐고 제가 그렇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엔지니어라면 기술로 승부해야 한다고 법정 다툼은 기술자의 길이 아니라고 답했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할 거냐고 김나래 팀장이 물어봤습니다. 솔직히 모르겠다고 답했어요. 회사원으로서는 본사의 지시를 따라야 했지만 엔지니어로서는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회사와 양심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김나래 팀장이 힘들겠다고 위로해줬어요. 하지만 자신들은 포기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KCEC는 자신들이 10년간 꿈꿔온 기술이라면서요. 그녀의 단호한 말에 저는 뭔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는 그들의 의지가 대단했어요. 다음 주 항해는 그대로 진행하냐고 묻자 계획대로 간다고 답했습니다. 법적 위협이 있다고 해서 기술 개발을 포기할 수는 없다면서요. 혹시 제가 동승해도 되냐고 물어보자 정말이냐며 놀라면서도 제게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지 않냐고 걱정했어요. 상관없다고 답했습니다. 엔지니어로서 정확한 평가를 내리고 싶다고 했어요. 그날 저녁 파리 본사에 보고서를 보냈는데 내용은 본사가 원하는 것과는 달랐어요. KCEC는 기술적으로 독창적이며 특허 침해 소송은 승산이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썼습니다.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 현명할 것 같다고도 적었어요. 보고서를 보낸 후 마리에게 전화를 걸어 아마 본사에서 화낼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썼다고 했어요. 아내가 잘했다고 저답다고 위로해줬습니다. 결과가 어떻든 후회하지 말라고 응원해줬어요. 아내의 응원에 힘을 얻어 다음 주 항해를 기다렸습니다. 그곳에서 진실을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이튿날 아침 일찍 파리에서 긴급 화상회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장클로드 CEO와 브리기테 법무팀장, 그리고 몇몇 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 보고서에 대한 질타가 시작됐어요. 장클로드 CEO가 도대체 무슨 생각이냐며 화를 냈습니다. 협력 방안을 모색하자고 썼냐는 것이었어요. 저는 기술적으로 볼 때 KCEC는 정말 혁신적이라고 억지로 막기보다는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혁신적이라고 하자 CEO는 우리 기술을 베낀 것뿐이라고 일축했어요. 브리기테가 화를 내며 끼어들어서 실제로 보면 생각이 바뀔 거라고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이라고 설명했지만 그녀는 결국 LNG를 담는 용기 아니냐고 원리는 똑같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때 한 이사가 조용히 제게 혹시 한국 회사에서 뭔가 제안을 받은 건 아니냐고 물어봤어요. 로비를 받았다는 얘기였습니다. 아니면 왜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겠냐는 것이었죠. 그 말에 저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엔지니어로서의 양심을 의심받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말하면 곤란하다고 저는 오직 기술적 관점에서 평가한 거라고 항의했어요. 기술적 관점이라고 하자 장클로드 CEO가 저더러 우리 회사 이사라고 기술자가 아니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회사에서는 저를 엔지니어가 아닌 단순한 관리자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엔지니어라고 그리고 엔지니어로서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옳다고 하자 CEO가 회사 이익을 해치는 게 옳은 일이냐고 따져 물었어요. 회의는 결국 험악하게 끝났습니다. 본사에서는 제가 다음 주 항해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오후에 대한해운 LNG 터미널에 갔습니다. KCEC가 적용된 실제 상업용 선박을 보기 위해서였어요. 이강의 선장이 자랑스럽게 배를 소개했습니다. 30년 경력의 베테랑 선장으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분이라고 했어요. 보기에는 기존 선박과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다고 말하자 외관은 그렇지만 내부 화물창이 완전히 다르다고 답했습니다. 화물창 내부로 들어가자 정말 놀라웠어요. KCEC의 나선형 구조가 실제로 적용된 모습은 예술품 같았거든요. 이 복잡한 구조가 정말 안전한지 이강의 선장에게 물어봤습니다. 처음에는 자신도 의심했다고 답했어요. 30년간 GT 기술만 써왔거든요. 하지만 테스트 결과를 보고 확신했다고 했습니다. 어떤 테스트냐고 묻자 모든 극한 상황을 시뮬레이션했다고 답했어요.
폭풍, 충돌, 급격한 온도 변화까지 말입니다. KCEC는 모든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했어요. 이강의 선장이 보여준 테스트 데이터는 정말 상세했습니다. 기존 GT 기술보다 오히려 더 안전한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선장님은 왜 KCEC를 신뢰하게 됐냐고 물어보자 엔지니어들의 열정을 봤다고 답했습니다. 김나래 팀장 같은 분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연구했는지 안다는 것이었어요. 그런 열정으로 만든 기술이라면 믿을만하다고 했습니다. 선장의 말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단순히 새로운 기술이라서가 아니라 그것을 만든 사람들을 신뢰하기 때문이었어요. 이번 항해에서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다고 말하자 맞다고 답했습니다. 성공하면 한국 조선업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거라고 더 이상 외국 기술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거라고 했어요. 그때 김나래 팀장이 나타났습니다. 정말 내일 항해에 참여할 거냐고 본사에서 반대하지 않냐고 물어봤어요.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엔지니어로서 확인하고 싶다고 했어요. 혹시 제게 불이익이 있을까봐 걱정된다고 김나래 팀장이 말했습니다. 상관없다고 진실이 더 중요하다고 답했어요. 김나래 팀장이 감동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감사하다고 진짜 엔지니어를 만난 것 같다고 했어요. 진짜 엔지니어라고 되묻자 이익이나 정치가 아니라 기술 자체를 보려는 분이라고 답했습니다. 요즘 그런 분들이 많지 않다면서요. 그날 저녁 통영항구에서 최종 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이강의 선장이 내일 오전 6시에 출항한다고 제주까지는 약 12시간 항해라고 브리핑했습니다. 브리핑을 들으면서 저는 긴장됐습니다. 이 항해가 성공하면 정말로 업계 판도가 바뀔 수도 있었거든요. 호텔로 돌아가서 마리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이 정말 중요한 날이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라고 아내가 조언해줬어요. 자신은 저를 믿는다면서요. 고맙다고 답했습니다. 내일 항해 후에 모든 게 달라질 수도 있다고 했더니 무엇이 달라지든 우리는 함께 할 거라고 위로해줬어요. 아내의 응원을 받으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은 정말 운명의 날이 될 것 같았어요. 새벽 5시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파리에서 온 전화였어요. 장클로드 CEO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차가웠습니다. 지금 당장 통화할 수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는 브리기테한테서 들었는데 제가 오늘 한국 선박에 타려고 한다며 미쳤냐고 소리쳤습니다. 자신이 금지했다면서 말이에요. 저는 기술 검증을 위해서라고 답했지만 그는 제가 우리 회사 이사라며 회사 이익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어요. 엔지니어로서 직접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하자 그는 제게 엔지니어가 아니라 회사 이사라고 일갈했습니다. 기술적 진실도 중요하다고 답했지만 그는 진실이 뭔지 자신이 말해주겠다며 한국이 우리 시장을 뺏으려 한다는 게 진실이라고 소리쳤어요. 만약 KCEC가 정말 우수한 기술이라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자 그는 우수하든 말든 상관없다고 답했습니다. 우리는 시장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건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고 항의했지만 그는 비즈니스에 공정함 따위는 없다며 이기는 자가 살아남는 거라고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CEO가 더욱 차가운 목소리로 마지막 경고라고 했어요. 만약 오늘 그 배에 타면 내일부터 저는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해고하겠다는 말이냐고 물어보자 그렇다고 단호하게 답했어요. 회사를 배신하는 직원은 필요 없다면서 말이에요. 배신이라니 저는 그저 기술을 확인하려는 것뿐이라고 항의했지만 한국 편을 드는 게 배신이 아니면 뭐냐고 반박했습니다. 저는 어느 편도 들지 않는다고 그냥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이라고 답했어요. CEO는 진실은 제가 15년간 우리 회사에서 받은 월급이 어디서 나왔는지라고 소리쳤습니다. 한국에서 받은 로열티로 제 가족이 먹고 살았다는 것이었어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이었거든요. 제 월급도 아들 루이의 학비도 모든 게 GT의 한국 사업 덕분이었어요. 회사에 대한 의리도 없냐고 추궁하자 의리는 있지만 엔지니어로서의 양심도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양심 같은 거 집어치우고 현실을 보라고 일갈했어요. 잠시 후 브리기테가 전화를 받아 상황이 심각하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제가 오늘 그 배에 타서 KCEC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다면 그들 소송 전략에 치명타가 될 거라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한국 기술이 미완성이고 위험하다고 주장할 건데 우리 회사 이사가 그 기술을 인정한다면 어떻게 되겠냐는 것이었죠.
하지만 정말 안전하다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자 안전하든 말든 상관없다고 답했어요. 소송에서 이기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브리기테의 말에 저는 정말 실망했습니다. 법무팀장으로서 이기는 것만 중요하다는 식이었거든요. 그녀가 마지막으로 묻더라고요. 회사를 택할 거냐 아니면 한국을 택할 거냐고 말입니다. 왜 선택을 강요하느냐고 둘 다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하고 답했지만 상생이라니 웃기지 말라고 했어요. 제로섬 게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이기면 우리가 지는 거라고 했어요. 전화를 끊은 후 저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15년간 몸담았던 회사에서 이런 협박을 받을 줄은 몰랐거든요. 잠시 후 마리에게 전화를 걸어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고 회사에서 해고하겠다고 협박한다고 털어놨어요. 마리의 목소리에도 당황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16세 아들 루이의 학비와 생활비가 걱정됐거든요. 솔직히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말해달라고 부탁했더니 아내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라고 조언했어요.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양심을 잃으면 되찾을 수 없다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루이 학비는 어떻게 하냐고 걱정하자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자신이 일을 더 늘리면 된다면서 저는 엔지니어로서 떳떳럽게 살라고 격려해줬습니다. 아내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저를 믿고 지지해준다는 게 정말 고마웠거든요. 정말 괜찮을지 다시 물어보자 괜찮다고 답했어요. 우리는 함께 이겨낼 수 있으니 제가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라고 했습니다. 고맙다고 아내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말했어요. 전화를 끊고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5시 30분. 출항까지 30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창밖을 보니 통영 항구가 보였습니다. KCEC가 적용된 LNG선이 출항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엔지니어로서 진실을 확인하는 게 잘못된 일일까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대답은 명확했어요. 기술자라면 편견 없이 기술을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옷을 입고 호텔을 나섰습니다.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든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기로 했어요. 항구로 향하는 길에 최은별 통역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출항 전에 잠깐 들를 곳이 있다고 했어요. 한국 조선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면서 말이에요. 지금이냐고 출항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자 30분이면 충분하다며 정말 중요한 곳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은별이 안내한 곳은 통영 조선소 역사관이었습니다.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문을 열어줬다고 하더라고요. 여기가 한국 조선업의 뿌리 중 하나라고 설명했어요. 역사관에 들어서자 벽면 가득히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한국 조선업 발전사였어요. 최은별이 가리킨 첫 번째 사진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맨손으로 배를 만들고 있는 작업자들의 모습이었거든요. 1970년대만 해도 한국은 조선업 후진국이었다고 설명했어요. 기술도 없고 경험도 없었다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의 위치까지 올라왔냐고 묻자 끈기와 도전 정신이었다고 답했어요. 안 되면 될 때까지 하자는 정신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사진은 1980년대 현대중공업 건설 현장이었습니다. 정말 험난해 보였어요. 정주영 회장이 맨 땅에서 조선소를 만들 때 모든 사람이 미쳤다고 했지만 결국 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을 텐데 하고 말하자 그래서 더 대단한 거라고 답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으면 오히려 더 열심히 한다면서 말이에요. 이어서 보인 건 1990년대 LNG선 도전 과정이었습니다. 수많은 실패와 시행착오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처음에는 일본을 따라잡는 게 목표였는데 이제는 세계 최고가 됐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라고 감탄하자 가장 인상 깊은 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라고 설명했어요.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고 더 나은 기술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었습니다. 최은별이 KCL 관련 전시물 앞에서 멈췄습니다. KCL 실패도 여기 기록되어 있다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전시했다고 말했어요. 전시 패널에는 KCL의 개발 과정과 실패 원인, 그리고 그로부터 얻은 교훈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실패를 이렇게 공개하다니 놀랍다고 말하자 한국에서는 실패도 성공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어요. 숨길 일이 아니라 배움의 자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프랑스에서는 실패를 철저히 숨기려 했는데 한국에서는 오히려 자랑스럽게 전시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KCEC가 나올 수 있었다고 하자
맞다며 KC1의 실패가 있었기에 KC2C의 성공이 가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미래 계획 전시관이었어요. 한국조선업의 향후 10년 비전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기술 자립이 최종 목표라고 설명했어요. 더 이상 외국 기술에 의존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가능할지 묻자 KC2C가 그 첫걸음이라며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답했어요. 최은별의 말에서 한국 사람들의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단순히 따라잡는 게 아니라 앞서가겠다는 의지였어요. 제게도 이 역사의 증인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항해는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 될 거라고 했어요.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되묻자 한국이 진정한 기술 독립을 이루는 순간이라고 답했습니다. 외국인인 제가 그걸 인정해준다면 더욱 의미 있을 거라고 했어요. 역사관을 나오면서 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끈기와 도전 정신에 깊은 감동을 받았거든요. 왜 저에게 이런 걸 보여줬냐고 묻자 제가 진짜 엔지니어이기 때문이라고 답했어요. 기술의 역사와 철학을 이해할 거라고 생각했다면서 말이에요. 감사하다고 정말 많은 걸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항구에 도착했을 때는 출항 10분 전이었어요. 이강의 선장과 김나래 팀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나래 팀장이 정말 왔다며 반갑게 인사했어요. 오늘 역사적인 항해에 함께하게 되어 영광이라고 말하자 영광이라니 자신이 더 영광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럼 출발하자면서 오늘은 정말 특별한 하루가 될 거라고 말했어요. 배에 오르면서 저는 새로운 희망을 느꼈습니다. 비록 회사에서는 협박을 받았지만 엔지니어로서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강의 선장이 한국조선업의 새로운 역사를 함께 만들어보자고 선언했습니다. 그 말과 함께 배가 출항했어요. 정말 역사적인 순간의 시작이었습니다. 출항한 지 2시간 후 김나래 팀장이 저를 제어실로 안내했습니다.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보여주겠다고 했어요. 화면에는 KC2C 화물창의 모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온도, 압력, 구조적 응력까지 모든 것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정말 정밀하다고 감탄하자 김나래 팀장이 특정 그래프를 가리켰습니다. 증발률인데 기존 GT 기술보다 20% 낮다고 설명했어요. 20%라며 놀라서 다시 확인했는데 정말로 GT 기술보다 훨씬 효율적이었습니다. 혹시 이 데이터가 정확한 거냐고 물어보자 독립검증기관에서 3번 확인했다며 인증서도 보여줬어요. 김나래 팀장이 보여준 문서를 보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프랑스 BV, 독일 GL, 영국 LR 등 세계 최고 수준의 검증기관들이 모두 인증했었거든요. 이건 정말 혁신이라고 감탄하자 그뿐만 아니라 구조적 안전성도 기존보다 30% 향상됐다고 설명했어요. 30%라니 제가 GT에서 15년간 일하면서도 이런 성능 향상은 보지 못했어요. 정말 획기적인 발전이었거든요. 어떻게 이런 성과가 가능했냐고 묻자 완전히 새로운 설계 철학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기존에는 단순히 온도를 차단하는 데만 집중했는데 KC2C는 온도 변화를 점진적으로 완충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어요. 더욱 놀라운 건 제조 공정이었습니다. 3차원 프린팅으로 부품을 만들고 레이저 용접으로 조립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개발했다고 했어요. 덕분에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복잡한 구조도 정밀하게 제작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어요. 김나래 팀장이 조심스럽게 꺼낸 이야기였는데 사실 KC2C 개발 과정에서 GT의 내부 자료를 참고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공개된 특허 문서였고 오히려 GT 기술의 한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어요. 무슨 한계냐고 묻자 GT 기술은 너무 보수적이라고 답했습니다. 검증된 방식만 고수하다 보니 혁신의 여지가 제한적이라는 것이었어요. 반면 KC2C는 처음부터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정말 충격적인 데이터를 보게 됐어요. KC2C의 성능이 GT 기술보다 모든 면에서 우수했을 뿐만 아니라 제조 비용도 30% 낮았던 거예요. 이는 GT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위협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김나래 팀장이 또 다른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환경 친화성 지표였는데 KC2C가 기존 기술보다 탄소 배출량을 40% 줄일 수 있다고 나와 있었어요. 이는 앞으로 더욱 강화될 환경 규제를 고려할 때 엄청난 경쟁 우위였습니다. 이 모든 데이터를 보면서 저는 GT 본사의 반응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단순히 기술적 우위를 잃는 것이 아니라
향후 10년간의 시장 지배력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김나래 팀장이 더욱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KCC 기술을 다른 분야에도 응용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액화수소 저장, 우주 발사체 연료 탱크 등 극저온 기술이 필요한 모든 분야에 적용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조선업의 혁신이 아니라 전체 극저온 기술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의미했어요. 한국이 이 분야의 선도 국가가 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제가 왜 이런 중요한 정보를 저에게 알려주는지 묻자 김나래 팀장이 진지하게 답했습니다. 기술에는 국경이 없다고 믿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어요. GT와 경쟁하려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 나은 기술을 만들어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GT의 경험과 KCC의 혁신이 결합된다면 정말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제안했어요. 하지만 그러려면 GT가 한국을 대등한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목표는 GT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기술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GT 본사는 이를 위협으로만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죠. 김나래 팀장이 제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오늘 항해를 통해 KCC의 진가를 확인하신다면 GT와 한국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데 도움을 달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 제안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진정한 엔지니어라면 기술의 발전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GT 본사를 설득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래도 시도해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항해가 성공한다면 저도 GT 내부에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보겠다고 말했어요. 김나래 팀장이 고맙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서 한국 기술자들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어요. 오후 2시 제주 해협에 접어들면서 날씨가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강의 선장이 기상청에서 갑작스러운 저기압이 발달하고 있다는 경보를 받았다고 알려왔어요. 예상보다 강한 파도와 바람이 몰아칠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김나래 팀장의 표정이 긴장됐습니다. KCC의 첫 상업 항해에서 예상치 못한 시험대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강의 선장은 오히려 좋은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극한 상황에서 KCC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내심 걱정이 됐습니다. 만약 폭풍 속에서 KCC에 문제가 생긴다면 GT 본사의 우려가 현실이 되는 거였거든요. 하지만 김나래 팀장과 선장의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씩 안심이 됐어요. 제어실에서는 모든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있었습니다. KCC의 센서들이 실시간으로 보내오는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하면서 폭풍에 대비한 최적의 운항 조건을 설정하고 있었어요. 김나래 팀장이 저에게 설명해줬습니다. KCC는 기존 시스템과 달리 외부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 시스템이라고 했어요. 파도의 충격이나 급격한 온도 변화가 있어도 자동으로 보상 기능이 작동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후 3시 첫 번째 강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선박이 좌우로 크게 흔들리면서 일반 승객들은 모두 선실로 피했어요. 하지만 저를 포함한 기술진들은 제어실에 남아서 KCC의 작동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KCC의 안정성이었어요. 선박이 아무리 흔들려도 화물창 내부의 온도와 압력은 완벽하게 유지되고 있었거든요. 기존 GT 시스템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경고 알람이 울렸을 텐데 KCC는 조용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강의 선장이 제어실로 와서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30년간 LNG선을 운항해봤지만 이렇게 안정적인 시스템은 처음 본다고 감탄했습니다. 오후 4시 폭풍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파고가 10m를 넘나들었고 선박은 롤러코스터처럼 격렬하게 움직였어요. 저는 배멀미로 고생했지만 김나래 팀장과 다른 기술진들은 여전히 집중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KCC 시스템이 폭풍의 패턴을 스스로 학습해서 더욱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공지능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서 실시간으로 최적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김나래 팀장이 흥분해서 설명했습니다. 이건 예상하지 못했던 부가 기능이라고 했어요. KCC가 실제 운항 환경에서 스스로 학습하고 발전하는 살아있는 시스템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감탄했습니다. GT의 기존 시스템은 고정된 매뉴얼대로만 작동했는데
KCEC는 마치 숙련된 엔지니어처럼 상황에 맞게 스스로 판단하고 있었거든요. 오후 5시 폭풍의 중심부를 통과하면서 가장 격렬한 상황을 맞았습니다. 선박이 거의 40도 가까이 기울면서 모든 사람이 긴장했어요. 하지만 KCEC는 여전히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이강의 선장이 무전으로 제주 관제소의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KCEC 시스템이 예상을 뛰어넘는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어요. 관제소에서도 놀라워하며 상세한 데이터 전송을 요청했습니다. 오후 6시 드디어 폭풍의 눈을 벗어나면서 바다가 잠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KCEC의 최종 점검 결과는 완벽했습니다. 모든 지표가 정상 범위 내에 있었고 오히려 폭풍 이전보다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어요. 김나래 팀장이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GT 기술로 이런 폭풍을 견딜 수 있었을까 하고 말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쉽지 않았을 거라고 답했습니다. 특히 이렇게 안정적으로 작동하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인정했어요. 이강의 선장이 선언했습니다. KCEC는 진정한 차세대 기술이라고 한국 조선업의 자랑이라고 말했어요. 저도 완전히 동의했습니다. 이제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오후 7시 제주 항구가 멀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역사적인 첫 상업 항해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가고 있었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GT 본사에 돌아가서 반드시 진실을 말하겠다고 말이에요. 오후 8시 제주 항구에 도착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예상치 못한 환영이었습니다. 한국해양수산부 관계자들과 국제해사기구 검증팀이 나와 있었어요. KCEC의 폭풍 항해 성공 소식이 이미 전해진 것 같았습니다. 검증팀 리더인 노르웨이 출신 올센 박사가 저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GT의 피에르 뒤보아 이사라며 오늘 항해에 참여했다고 들었다면서 소감을 물어봤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답해야 할까요? 정직하게 답하기로 했습니다. KCEC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뛰어난 기술이라고, 특히 오늘 폭풍 속에서 보여준 안정성은 경이로웠다고 말했어요. 올센 박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GT의 임원이 경쟁 기술을 그렇게 평가한다는 게 의외였던 모양이에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파리 본사에서 온 긴급 전화였어요. 장클로드 CEO였습니다. 한국 소식이 벌써 유럽까지 전해졌나 봤어요. CEO는 제가 정말 그 배에 탔냐며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그 자리에서 KCEC 기술에 문제가 있다고 발표하라고 지시했어요. 안 그러면 내일 아침에 해고 통보를 받을 거라고 협박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KCEC는 문제가 없었다고, 오히려 완벽하게 작동했다고 답했어요. CEO가 소리를 지르며 회사를 배신하는 거냐고 추궁했지만 저는 진실을 말하는 것뿐이라고 답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올센 박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방금 통화 내용을 들었는데 GT에서 정치적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그래도 기술적 평가는 변하지 않느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확신을 가지고 답했습니다. 기술적으로 KCEC는 현재 존재하는 어떤 LNG 화물창 기술보다 우수하다고 말했어요. 안전성, 효율성, 환경 친화성 모든 면에서 말입니다. 김나래 팀장이 감동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회사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말해줘서 고맙다고 했어요. 저는 엔지니어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올센 박사가 공식 검증 보고서를 작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KCEC 기술이 국제 안전 기준을 모두 통과했으며 특히 극한 상황에서의 안정성이 탁월하다고 평가하겠다는 것이었어요. 그 순간 제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브리기테 법무팀장에서 온 것이었어요. 제가 만약 KCEC를 공개적으로 지지한다면 GT에서 저를 명예훼손과 기업기밀 유출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김나래 팀장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녀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제게 무리하지 말라고 했어요. 회사와의 관계가 악화되면 저에게 큰 피해가 될 수 있다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굳혔어요. 이강의 선장에게 다가가서 정식으로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항해를 통해 진정한 기술 혁신이 무엇인지 배웠다고 말했어요. 선장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외국 기술자가 한국 기술을 인정해준다는 것은 정말 큰 의미라고, 앞으로도 기술에는 국경이 없다는 것을 보여달라고 부탁했어요. 항구에 모인 기자들이 제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GT 이사로서 KCEC에 대한 평가를 듣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이 순간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 같았거든요. 카메라 앞에 서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말했어요. KCEC는 제가 15년간 이 업계에서 본 기술 중 가장 혁신적이고 완성도 높은 기술이라고 말입니다. 기자가 GT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 엔지니어의 의무라고 답했어요. 설령 그것이 개인적인 불이익을 가져온다 해도 말입니다. 인터뷰가 끝난 후 김나래 팀장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괜찮겠냐고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저는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말했어요. 올센 박사가 마지막으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제가 보여준 용기가 진정한 엔지니어 정신이라고, 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용기가 필요하다고 격려해줬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마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아마 내일부터는 GT에서 해고될 것 같다고 말했어요. 아내는 자랑스럽다고, 제가 옳은 일을 했다고 위로해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상대로 GT 본사에서 해고 통보가 왔습니다. 브리기테 법무팀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서 제가 회사의 이익을 해치고 기업 기밀을 유출했다며 즉시 모든 업무에서 배제된다고 통보했어요. 저는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오히려 예상했던 일이라 크게 놀라지도 않았어요. 브리기테가 마지막으로 경고했습니다. 앞으로 KCEC와 관련된 어떤 활동도 하지 말라고, 그렇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이에요. 전화를 끊은 후 김나래 팀장에게 연락했습니다. 예상대로 GT에서 해고됐다고 알려줬어요. 그녀가 정말 미안하다며 자신들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오히려 엔지니어로서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이 든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기술 혁신을 목격할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경험이었다고 말했어요. 김나래 팀장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혹시 한국에서 일할 생각은 없냐고 말이에요. 삼성중공업에서 KCEC 기술의 국제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제 경험과 전문성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일하는 것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지만 흥미로운 제안이었어요. 하지만 가족 문제도 있고 해서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오후에 통영을 떠나기 전 박소나무 연구원을 만나러 현대중공업에 들렀습니다. 그분께 인사를 드리고 싶었거든요. 박소나무 연구원은 제 소식을 이미 들었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박소나무 연구원을 통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진정한 엔지니어 정신을 배웠다고 했거든요. 그분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제가 진정한 엔지니어가 됐다고, 회사의 이익보다 기술의 진실을 택했다고 말이에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 최은별 통역사가 동행했습니다. 그녀가 말하길 한국 언론에서 제 인터뷰가 큰 화제가 되고 있다고 했어요. 외국 기업의 임원이 자신의 불이익을 감수하고도 한국 기술을 인정한 사건으로 보도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유럽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했어요. 기술적 진실과 기업의 이익 사이에서 진실을 택한 엔지니어의 용기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항에서 이강의 선장과 김나래 팀장이 배웅을 나왔습니다.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요. 김나래 팀장이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KCEC 모형이었는데 제가 함께했던 역사적인 항해를 기념하는 의미라고 했어요. 이강의 선장이 악수를 청하며 말했습니다. 제가 보여준 용기가 앞으로 한국과 프랑스, 나아가 전 세계 기술자들 간의 진정한 협력의 기초가 될 거라고 믿는다고 했어요.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지난 일주일을 돌이켜봤습니다. GT에서 15년간 쌓아온 커리어는 하루아침에 무너졌지만 그 대신 진정한 엔지니어로서의 자부심을 되찾았어요. 파리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선 마리와 루이에게 모든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해야 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걱정보다는 기대가 더 컸어요. 10년간 제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과거의 트라우마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거든요. 박소나무 연구원과 김나래 팀장이 보여준 진정한 엔지니어 정신을 배웠기 때문이었습니다. 비행기가 파리에 도착할 즈음 제 휴대폰에 여러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다양한 기업과 연구기관에서 연락이 온 것이었어요. 제 인터뷰를 보고 관심을 보인다는 내용들이었습니다.
특히 노르웨이의 한 해양기술연구소에서는 KCC 기술의 국제 표준화 작업에 참여해달라는 정식 제안까지 왔어요. 제 경험과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마리와 루이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마리는 제 결정을 자랑스러워했고 루이는 아버지가 용감하다고 말해줬어요. 가족의 지지가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마리가 물어봤습니다. 정말 후회하지 않느냐고 말이에요. 저는 확신을 가지고 답했습니다.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고, 오히려 이제야 진정한 엔지니어가 된 것 같다고 말했어요. 파리에 도착한 지 사흘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유럽연합 회사청에서 KCC 기술에 대한 독립적인 검증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것이었어요. 제 인터뷰와 노르웨이 검증팀의 보고서가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독일의 대형 조선소 마이어 베르프트에서 KCC 기술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유럽 시장에서도 한국의 혁신 기술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소식은 GT 내부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해고된 후 회사 내부에서 의견이 분분하다는 것이었어요. 일부 기술진들이 제 결정을 지지하며 회사 경영진의 근시안적 대응을 비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제 오랜 동료였던 앙투안 베르나르가 공개적으로 제 편을 들고 나섰다고 했어요. 그는 회사 내부 회의에서 피에르 뒤보아의 기술적 판단은 항상 정확했으며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앙투안으로부터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10년 만에 듣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어요. 그는 제가 한 일이 정말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기술자로서 용기 있는 결정이었다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GT 내부에서 KCC와의 기술 협력을 추진하는 프로젝트 팀을 만들려고 하는데 제가 외부 자문위원으로 참여해달라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를 해고한 회사에서 다시 협력을 제안한다니 말이에요. 앙투안이 설명하길 장클로드 CEO와 브리기테 법무팀장이 완전히 고립된 상황이라고 했어요. 이사회에서 주주들이 강력하게 항의했다고 합니다. 미래 기술을 외면하고 법정 싸움만 고집하는 것은 GT의 장기적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특히 독일과 노르웨이 주주들이 강하게 반발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사회에서 새로운 방침이 결정됐다고 했어요. KCC 기술과의 협력 가능성을 진지하게 검토하되 그 과정에서 제 전문성과 한국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GT가 KCC에 대한 특허 침해 소송을 철회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한국을 대등한 기술 파트너로 인정하는 공식 성명을 발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앙투안이 그 조건들을 이사회에 전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정말로 GT에서 공식 발표가 나왔어요. KCC에 대한 모든 법적 조치를 철회하고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모색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나래 팀장으로부터도 연락이 왔습니다. GT의 방침 변화 소식을 듣고 정말 기쁘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변화의 촉매 역할을 했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더 나아가 삼성중공업에서는 GT와의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제안했다고 했어요. KCC 기술을 기반으로 차세대 LNG 화물창을 함께 개발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진정한 윈윈 협력이 될 수 있는 프로젝트였어요. 노르웨이 해양기술연구소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한유럽 기술 협력의 교량 역할을 해달라는 정식 제안이었어요. 급여와 조건도 GT에서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마리와 상의한 결과 노르웨이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진정한 기술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루이도 노르웨이에서 공부하는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 전에 한국을 다시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GT와 한국 기업들 간의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였어요. 이번에는 적대자가 아닌 진정한 파트너로서 가는 것이었습니다. 출발 전날 앙투안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GT 이사회에서 제게 공식 사과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기술적 진실을 외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전했습니다. 저는 과거는 잊자고 답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였거든요. 기술에는 정말 국경이 없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깨달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그날 밤 짐을 꾸리면서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한 달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때로는 용기 있는 결정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 한국 방문은 첫 번째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인천공항에서 김나래 팀장과 박소나무 연구원이 직접 마중 나와주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환영의 미소가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국 언론사들이 제 방문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대립이 아닌 협력의 상징으로 다뤄지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김나래 팀장이 최근 상황을 브리핑해줬습니다. GT와의 협력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했어요. 양측 모두 진정한 기술 파트너십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소식은 독일, 노르웨이, 영국의 주요 조선소들도 KCEC 기술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유럽 전체가 한국의 혁신 기술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삼성중공업에 도착해서 회의실에 들어가니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국 측 기술진뿐만 아니라 GT에서도 대표단이 화상으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앙투안 베르나르가 화상으로 저에게 인사했습니다. 그는 GT를 대표해서 제게 공식 사과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기술적 진실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양측의 진지한 자세에 놀랐습니다. 이전의 대립적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모두가 진정한 기술 발전을 위한 협력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GT 측에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KCEC 기술을 기반으로 차세대 LNG 화물창을 공동 개발하되 양측의 강점을 결합하자는 것이었어요. GT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한국의 혁신 기술을 융합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측도 적극적으로 호응했습니다. 김나래 팀장이 발표한 로드맵은 정말 야심적이었어요. 향후 5년간 LNG뿐만 아니라 액화수소, 액화암모니아까지 포괄하는 차세대 에너지 운송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양측의 의견을 조율했습니다. 기술적 전문성뿐만 아니라 양쪽 문화를 이해하는 제 위치가 큰 도움이 됐어요. 몇 시간의 논의 끝에 구체적인 협력 프레임워크가 나왔습니다. 먼저 공동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위치는 한국과 프랑스 양쪽에 두되 연구진들이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어요. 저는 그 센터의 국제협력 담당자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적재산권 공유 방안이었습니다. 새로 개발되는 기술에 대해서는 양측이 대등한 권리를 갖되 기존 KCEC 기술에 대해서는 한국의 우선권을 인정하기로 했어요. 세 번째는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이었습니다. GT의 유럽 아프리카 네트워크와 한국의 아시아 아메리카 네트워크를 결합해서 전 세계 시장을 공략하기로 했어요. 회의가 끝난 후 박소나무 연구원이 제게 따로 말했습니다. 제가 보여준 용기가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이었다고 진정한 엔지니어 정신의 승리라고 격려해줬어요. 김나래 팀장도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제가 없었다면 이런 협력은 불가능했을 거라면서 앞으로도 계속 함께 일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날 저녁 통영 항구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한 달 전 KCEC의 첫 항해를 함께했던 그 항구였어요. 이강의 선장도 마중 나와서 반가워해줬습니다. 선장이 말하길 그 이후로 KCEC 적용 선박들이 계속 성공적인 항해를 이어가고 있다고 했어요. 이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주문이 들어오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항구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지난 한 달을 돌이켜봤습니다. 정말 많은 것이 변했어요. 대립에서 협력으로, 의심에서 신뢰로, 폐쇄에서 개방으로 말입니다. 마리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회의 결과를 알려줬습니다. 아내도 정말 기뻐하며 제가 옳은 일을 했다고 다시 한번 말해줬어요. 루이도 아버지가 세계 평화에 기여했다고 우스갯소리를 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면서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여정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노르웨이에서의 새로운 일, 한유럽 기술 협력 프로젝트, 그리고 가족과 함께할 새로운 삶 말이에요. 무엇보다 제가 다시 진정한 엔지니어가 됐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였습니다. 기술적 진실을 추구하고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협력의 가치를 믿는 엔지니어 말이에요. 노르웨이로 이주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베르겐 해양기술연구소에서의 새로운 생활은 정말 충실했어요. 진정한 기술 협력의 현장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이 큰 기쁨이었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한유럽 기술 협력 프로젝트는 예상보다 훨씬 큰 성과를 거두고 있었어요. KCEC 기술을 기반으로 한 차세대 에너지 운송 시스템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김나래 팀장과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그녀가 이끄는 팀에서는 KCEC 기술을 액화수소 운송선에 적용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수소 경제 시대를 대비한 혁신적 시도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소식은 일본과 중국에서도 KCEC 기술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한때 한국을 무시했던 일본마저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GT와의 협력도 기대 이상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앙투안 베르나르가 한국에 상주하면서 공동 연구를 지휘하고 있었는데 양국 연구진들의 문화 교류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유럽연합 회사청에서도 KCEC 기술을 공식 인증했습니다. 독일의 마이어 베르프트에서는 KCEC 기술을 적용한 첫 번째 유럽 LNG선 건조를 시작했어요. 김나래 팀장이 직접 독일에 가서 기술 지원을 하는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박소나무 연구원도 노르웨이를 방문해서 국제 심포지엄에서 강연했습니다. KCL 실패에서 KCEC 성공까지의 여정을 설명할 때 청중들이 깊이 공감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배움의 기회로 삼는다는 철학이 서구 연구진들에게도 큰 영감을 줬습니다. 노르웨이의 긴 겨울밤, 한국에서 배운 도전 정신을 생각하며 내일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계획했습니다. KCEC는 시작일 뿐이었어요. 앞으로 더 많은 혁신이 한국에서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1년 후 파리에서 열린 국제해양기술 컨퍼런스에 참석했습니다. 주제는 차세대 에너지 운송 기술의 미래였는데 KCEC 기술이 중심 의제 중 하나였어요. 컨퍼런스장에서 오랜만에 장클로드 마르탱 전 CEO를 마주쳤습니다. 그는 이미 GT에서 물러난 상태였어요. 그가 저에게 다가와서 제가 옳았다고 자신이 너무 편협하게 생각했다고 인정하며 개인적으로 사과했습니다. 김나래 팀장이 기조연설에서 강조한 개방형 혁신 철학이 인상적이었어요. 기술을 독점하지 않고 전 세계와 공유해서 더 큰 발전을 이루자는 것이었습니다. 청중들이 기립박수로 답했어요. 앙투안 베르나르와 만나서 한국에서의 경험담을 들었습니다. 한국 연구진들의 열정과 창의성,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는 문화가 인상적이었다고 말했어요. 그날 저녁 컨퍼런스 만찬에서 놀라운 발표가 있었습니다. 유럽연합과 한국 정부가 공동으로 글로벌 친환경 해운 기술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것이었어요. 총 예산이 10억 유로에 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였습니다. 프로젝트 총괄책임자로 김나래 팀장이 선임됐고 저도 국제협력 코디네이터로 참여하게 됐다고 발표됐습니다. 노르웨이에서의 경험과 한유럽 기술 교류에서의 역할이 인정받은 것이었어요. 만찬이 끝난 후 김나래 팀장과 따로 만났습니다. 그녀가 이 모든 것이 제가 보여준 용기에서 시작됐다고 말했어요. 저는 오히려 한국에서 진정한 엔지니어 정신을 배웠다고 답했습니다. 파리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200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만 해도 한국은 조선업에서 후발주자였는데 이제는 세계를 이끄는 혁신 국가가 됐어요. 정말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3년 후 저는 서울에 새롭게 설립된 국제친환경해운기술연구소의 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유럽과 한국의 공동 프로젝트가 대성공을 거두면서 이를 확대 발전시키기 위한 상설기구가 필요했던 것이에요. 마리와 루이도 함께 한국으로 이주했습니다. 루이는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에 진학했고 마리는 한국의 문화와 사람들에 매료됐다고 말했습니다. 연구소에서는 KCEC를 기반으로 한 액화수소 운송선이 실용화 단계에 들어섰고 액화암모니아 운송 기술도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젊은 연구진들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실행력은 정말 경이로웠어요. 김나래 팀장은 부소장으로 승진해서 저와 함께 연구소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박소나무 연구원은 명예고문으로 계시면서 젊은 연구진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계셨어요. 연구소 개소식에는 전 세계에서 많은 귀빈들이 참석했습니다. 제가 축사에서 기술에는 정말 국경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어요. 앙투안 베르나르는 이제 GT의 새로운 CEO가 되어 회사를 혁신적이고 개방적인 조직으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GT의 신규 채용에서도 한국식 인재 선발 방식을 도입했다고 했어요. 환영 만찬에서 중국, 일본, 싱가포르도 이 연구소에 합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심지어 미국 실리콘밸리의 주요 기술 기업들도 투자 의사를 표명했어요. 그날 저녁 김나래 부소장과 함께 한강변을 걸으며 지난 4년간의 변화를 돌이켜봤습니다.
대립이 협력이 되고 의심이 신뢰가 되고 경쟁이 상생이 됐어요. 루이에게서 대학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는 문자가 왔고 마리는 거실에서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한국 정착이 완성되고 있었어요. 5년 후 부산에서 열린 세계 친환경 해운 기술 엑스포에서 저는 기조 연설자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전 세계 3만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해운 기술 행사였어요. 연설 제목은 기술에는 국경이 없다 한 엔지니어의 고백이었습니다. 9년 전에 저는 편견에 사로잡힌 오만한 엔지니어였다고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이 저를 변화시켰다고 말했습니다. 김나래 팀장의 열정, 박소나무 연구원의 철학, 이강의 선장의 신뢰가 제게 진정한 엔지니어 정신이 무엇인지 가르쳐줬다고 고백했습니다. 특히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한국인들의 문화가 놀라운 혁신을 가능하게 했다고 강조했어요. KCC 기술의 파급 효과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 LNG선의 20%가 KCC 계열 기술을 사용하고 있었고 액화수소 운송선은 이미 상용화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우주선 연료 탱크에도 적용되어 화성 탐사 프로젝트에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제 가족 이야기도 했습니다. 루이가 이제 25살이 되어 연구소의 젊은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고 마리는 한 유럽 기술 교류의 언어 장벽을 해소하는 번역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어요. 연설을 마무리하면서 기술의 진정한 가치는 인류의 행복과 지구의 미래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엔지니어는 기술적 완벽함보다 인간적 용기가 더 중요하다는 교훈을 나눴어요. 연설이 끝나자 전체 청중이 5분 넘게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오니 김나래 부소장이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껴안았어요. 그날 저녁 폐회식에서 저는 국제해양기술 발전 공로상을 수상했습니다. 시상식에서 이 상은 함께 노력한 모든 동료들의 것이라고, 특히 한국 기술자들의 열정과 헌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라고 말했어요. 부산 해운대 해변을 혼자 걸으며 지난 9년간의 여정을 돌이켜봤습니다. 한국이 가르쳐준 것은 기술이 아니라 인간의 가능성이었어요. 편견을 버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진정한 협력 정신을 발휘하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가능해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기술에는 정말 국경이 없다는 것을, 그리고 인간의 선한 의지가 모든 장벽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 매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작은 용기의 씨앗이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어요.